여러분들, 구글이 35억을 내밀었는데 그걸 차버린 한국인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4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에 한 한국인 과학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서로 다른 두 편의 논문이 같은 발간호에 동시에 실린 건데요. 국내 연구자가 네이처 발간호의 교신 저자로 두 편을 동시에 올린 건 한국 과학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해 노벨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노벨 심포지엄이라는 비공개 석학회의가 열리는데 올해 주제가 바로 이 사람의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한테 직접 발표 초청장이 날아온 거예요. 노벨 심포지엄이 뭐냐면요, 그냥 학술회의가 아닙니다. 전 세계 최고 석학들이 모여서 올해 가장 파급력 있는 연구가 뭐냐를 논하는 자리고 향후 노벨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하는 행사거든요.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는 건 학계가 이 사람의 연구를 노벨상급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 남자가 만든 렌즈는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두께 1.2mm. 이걸 스마트폰 화면에 스티커처럼 붙이기만 하면 안경 없이도 2D 화면이 3D 입체 영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렌즈 가격이 고작 5,000원도 안 해요. 7년 전에는 똑같은 렌즈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이 들었거든요. 500만 원짜리를 5,000원으로 만들었다는 건 실험실에서만 가능하던 기술이 이제 여러분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대체 이 어마어마한 남자는 누구이고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머리를 가진 천재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 학부를 졸업하는 데만 꼬박 9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린 인물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전공 공부보다는 게임에 푹 빠져 있기도 하고 술을 마시며 방황하기도 했으며 변리사 시험에도 도전해보고 심지어 프로게이머 구단 테스트까지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도전했던 모든 일에서 쓴맛을 보며 실패하고 말았고요. 그런 실패를 겪은 사람한테 구글이 무려 연봉 3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는데 이 남자가 그걸 아주 쿨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과연 경북 포항의 어느 대학교 실험실에서는 정확히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구글의 거액 제안도 노벨재단의 초청장도 다 마다하며 전 세계가 이 남자에게 주목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시계를 잠시 돌려 1990년대 어느 소년의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의 과거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죠. 서울의 어느 평범한 가정집에는 장난기 가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시 완전히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전설적인 일본 만화인 드래곤볼이었어요. 그 만화 속에 스카우터라는 아주 신기한 장비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한쪽 눈에 착용하면 렌즈 위에 상대방의 전투력 정보가 막 떠오르는 특수 안경인데 지금으로 치면 증강현실 글래스의 원조 같은 물건이죠. 이 아이는 매일 TV 앞에 앉아서 아주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꼭 저런 멋진 물건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꿈 많은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노준석 교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돼요. 수학이랑 과학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당연히 과학고등학교에 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과학고를 가는 게 정석적인 코스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친구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뜻밖에도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과였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으니 수학이랑 과학은 어차피 이미 잘하니까 외국어도 배워서 멋진 융합형 인재가 되겠다는 아주 당찬 생각이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는 나중에 정말 철없던 시절의 생각이었다고 웃으며 말하지만 이 선택 하나가 이후 그의 인생을 거의 10년 가까이 멀리 돌아가게 만든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요. 입학하자마자 아주 큰 벽에 부딪히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문과 공부만 했던 외고 출신이다 보니 기초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일이나 수의 같은 이과의 필수 과목들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은 전부 과학고를 나온 쟁쟁한 이과 엘리트들 뿐인 거예요. 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텨보려고 애썼겠지만 이미 벌어진 실력의 격차를 좁히기엔 너무 힘들었고 결국 점점 공부와 담을 쌓게 됩니다. 그 열정적이어야 할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매일 마시는 술과 중독성 강한 게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은 그야말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분이 방황하며 시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참 마음이 짠해지는 구석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 성적이 낮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멋진 법조인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거기서 자극을 받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변리사 시험 공부를 시작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고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잘하는 걸 찾아보기로 해요. 게임을 워낙 잘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프로게이머 구단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세계도 결국 이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실패로 끝이 나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반 회사에도 들어가서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본인의 적성과는 너무 맞지 않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세상이 마치 이 사람에게 모든 문을 꽉 잠가버린 것처럼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죠. 프로게이머 테스트까지 봤는데 안 됐다는 건 결국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 사람에게 너는 연구하는 길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이런저런 길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겨우 대학 학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007년의 일이었어요. 보통 4년이면 다 마치는 과정을 무려 9년이나 걸렸으니 주변에서 어떤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을지는 안 봐도 훤히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어느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방황하다 보니 세상에 정말 쉬운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다른 걸 도저히 잘할 자신이 없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연구자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이죠.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참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뛰어난 천재라서 과학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도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과학자가 된 셈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박함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연구 에너지가 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졸업 후 서둘러 미국 유학길에 올라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도 처음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는 깊은 회의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뉴스 기사 하나를 접하게 돼요. 전설 속의 투명 망토가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놀라운 외신 보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리포터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신비한 물건 맞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기술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린 시절 드래곤볼 스카우터를 꿈꾸던 소년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거죠.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요. 우리 자연계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성질을 인공적으로 가지게 만든 물질이에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투명한 컵에 물을 담고 빨대를 꽂으면 빨대가 툭 끊어지거나 꺾여 보이는 현상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건 바로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굴절 현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메타물질은 빛을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확 꺾어버리거나 아예 물체를 아주 매끄럽게 빙 돌아서 지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빛이 물체에 부딪히지 않고 그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며 뒤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눈에는 그 물체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원리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꿈꾸던 투명망토의 핵심적인 과학 원리인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른 노준석은 곧장 이 연구를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던 UC 버클리의 장샹 교수를 무작정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 거였어요. 아무런 연줄도 없었고 당연히 미리 약속을 잡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당연히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장샹 교수가 좋아. 그러면 내가 내주는 이 시험들을 한번 풀어봐라고 몇 가지 까다로운 과제를 던져줬는데 노준석이 그걸 기가 막히게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꿈에 그리던 박사 과정에 당당히 합류하게 됩니다. 나중에 노 교수 본인이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더라고요. 무모하게 찾아온 학생을 처음에 거절하던 교수가 내준 몇 개 시험을 통과해 메타물질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시작점이었다라고요. 인생을 9년이나 방황하며 길을 잃었던 남자가 드디어 자신이 평생 걸어가야 할 진짜 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박사 과정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스승조차 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을 세상에 내놓게 돼요. 이제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UC 버클리 박사 과정에서 노준석이 가장 먼저 해낸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였던 장샹이 처음 만든 투명 망토는 아주 얇은 2차원 형태였고 그 크기도 겨우 0.1mm 수준으로 아주 작았거든요.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반드시 고성능 현미경을 동원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죠. 노준석은 이 기술을 한 단계 진화시켜서 3차원 입체 구조로 만들었고 크기도 가로 세로 1cm까지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성공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노 세계에서 크기를 10배, 100배 키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한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제자가 스승의 벽을 뛰어넘어 버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과를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연구 책임자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미국 학계 내에서도 아주 탄탄하고 화려한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 33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로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체 왜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화려한 서울이 아니라 경북 포항이라는 곳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노 교수의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좋은 기술이 서울에서만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메타물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국가와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포항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지역에도 훌륭한 인재가 모이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깊은 생각이었던 거죠.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포항을 선택한 그의 소신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선택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나중에 구글이 제시한 35억 원이라는 거금을 거절한 것과도 아주 밀접한 맥락이 있거든요. 포항의 둥지를 튼 이후 그의 연구 성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팀과 손을 잡고 금나노입자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를 네이처에 발표하는데 이게 무려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돼요. 네이처의 표지 모델이 된다는 건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꿈꿔보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과학자라면 정말 평생에 한 번 이름을 올리기도 어려운 그 자리에 한국인 과학자로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표지를 장식하며 세계를 뒤흔든 거죠.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함께 논문을 쓴 남기태 교수가 알고 보니 명덕 외고 시절의 직속 선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외고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세계 최고의 학술지 표지에 이름을 올린 건데 정말 멋진 인연 아닌가요? 이때부터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로부터 파격적인 러브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제안 중에서도 가장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파격적이었던 곳이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연봉만 무려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어요.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최상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며 필요한 연구 인력까지 통째로 채용해주겠다는 전무후무한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밀었으니 흔들릴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노준석 교수는 이 달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연구를 지속하기보다는 국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분야의 결실을 이루고 싶다는 게 그의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과 포항이라는 지역에 집착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양 건너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는 페데리코 카파소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메타렌즈의 설계와 이론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카파소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어 반도체 대기업과 손잡고 메타렌즈를 실제 제품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버드가 먼저 상용화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중국이 메타물질에 국가 차원의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기 시작한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미국은 하버드가 스타트업으로 선제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자본으로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과 싱가포르 역시 클러스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대한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판에 한국의 노준석은 포항의 작은 실험실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연구 생태계에는 아주 뼈아픈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노 교수 본인이 직접 안타까워하며 지적했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보유한 장비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좋고 훌륭하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장비를 다루는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금방 떠나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정규직으로 젊었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일하니까 전문성이 엄청나거든요.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그 장비를 운용하는 손길이 자꾸 바뀌니 기술 축적이 제대로 안 되는 구멍이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과 시스템이 맞붙는 전쟁인데 우리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저히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메타렌즈의 제작 가격 문제였어요.
당시 메탈렌즈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500만 원이나 했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좋아도 렌즈 하나에 500만 원이라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에 넣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노 교수 입장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느끼며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거대한 장벽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엄청난 가격의 벽을 깨부수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시기였던 거죠. 노 교수는 여기서 자신만의 독특한 돌파 전략을 아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하버드가 예리한 칼의 날 자체를 갈고 닦는 이론에 집중하고 있다면 자신은 그 칼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즉, 메탈렌즈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로 한 겁니다. 포스코가 1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했고 2021년에는 삼성종합기술원의 초빙 교수로도 발탁되었습니다. 산업계가 그의 가능성을 보고 먼저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거죠. 학계의 성과를 실제 산업화의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든든한 징검다리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결과를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메탈렌즈라는 이 꿈의 기술이 정말로 우리가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드디어 2026년 4월 22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가 모여들었어요. 노준석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브리핑 자리에 아주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노벨 심포지엄의 주제가 바로 메타물질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는 곧 전 세계 학계가 메타물질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에요. 이 한마디가 가진 엄청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가 그날 세상에 공개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 교수 연구팀은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적인 메타렌즈를 완성해냈는데요. 이 렌즈의 크기는 가로 세로 5cm로 지금껏 만들어진 메타렌즈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실 나노 기술에서 이 정도 크기를 구현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두께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얇은 고작 1.2mm 수준입니다. 이 얇은 렌즈를 삼성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직접 장착해 보았더니 정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전압을 주지 않으면 오목렌즈처럼 작동해서 선명한 2D 화면을 보여주다가 전압을 가하는 순간 볼록렌즈로 변하면서 화면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렌즈로 평면적인 화면과 생동감 넘치는 3D 영상을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낸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게다가 영상을 볼 수 있는 각도인 시야각이 무려 100도에 달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의 조잡한 3D 기술들은 시야각이 겨우 15도 내외라 화면 정중앙에 앉은 딱 한 사람만 입체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야각이 100도로 넓어지면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동시에 생생한 입체 영상을 즐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노 교수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불과 6에서 7년 전만 해도 메타렌즈 한 개를 제작하는데 500만 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제작 원가를 5천 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500만 원에서 단돈 5천 원으로 무려 제작비를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이 기술이 더 이상 실험실 안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액정 위에 이 얇은 렌즈를 스티커처럼 붙이기만 하면 거추장스러운 안경 없이도 3D 영상을 보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데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결정적인 인프라의 힘이 컸습니다. 연구팀이 사용한 ARF 리소그래피라는 장비는 불화 아르곤 가스를 활용해 나노 구조를 새기는 초정밀 장비인데요. 이 엄청난 장비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딱 2대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귀한 몸이에요. 그중 한 대를 다행히도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노 교수는 브리핑 도중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해준 첨단 장치와 정부의 든든한 인프라 지원 덕분에 연구를 끝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라고 말이죠. 이건 결코 한 사람의 천재적인 머리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포스코의 연구비가 한데 어우러진 결과죠. 결국 포스텍이라는 대학 시스템과 한국이라는 생태계 전체가 뒷받침하며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인 셈이에요. 같은 시기에 노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또 하나의 놀라운 연구를 네이처에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롤투롤 공정을 기반으로 한 메타렌즈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한 것인데요.
롤투롤이라는 건 마치 두루마리 필름을 풀면서 나노 구조를 쉼없이 찍어내는 혁신적인 방식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메타렌즈를 마치 신문 찍어내듯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성과 함께한 전환기술 논문, 그리고 성균관대와 협력한 대량 생산 공정 논문이 나란히 채택되었죠. 이 두 편의 논문이 지난 4월 30일자 네이처 발간호에 동시에 실리게 된 거예요. 국내 연구자가 네이처 지면에 교신 저자로 두 편을 동시에 올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찬란한 성과 위에 노벨 심포지엄 초청이라는 아주 화려한 왕관이 마지막으로 얹어지게 됩니다. 노벨재단이 올해의 핵심 주제로 메타물질을 선정했고 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노준석 교수에게 정식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대학 학부를 9년이나 다녔고 프로게이머 테스트에서도 떨어졌던 그 방황하던 청년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노벨재단의 공식 초청장을 들고 당당하게 스웨덴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노 교수는 평소 자신의 꿈에 대해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메타물질하면 바로 노준석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내가 개발한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요. 브리핑이 모두 끝나고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우리 연구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혁신을 위한 모든 기반이 이제는 완벽하게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노준석 교수의 메타렌즈는 포항의 작은 실험실에서 출발해 삼성의 기술력을 거쳐 네이처와 노벨의 문턱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 이대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 앞에 과연 어떤 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여전히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준석 교수는 현재 포스텍의 연산석 좌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에도 2년 연속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는 미국 응용물리학계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부편집장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학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메타물질을 자체적으로 연구해 왔는데 이번 노 교수 팀과의 협력을 통해 그 활용 범위를 스마트폰과 태블릿까지 대폭 넓히고 있어요. 하버드 측의 스타트업이 센서 시장에 먼저 진출하긴 했지만 우리 노 교수 팀은 2D와 3D를 넘나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대량 생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이른바 설계 분야의 강자인 하버드와 실제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포항, 이 두 거대한 축의 자존심을 건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거죠. 전 세계 시장조사 기관들은 메타물질 시장이 앞으로 매년 40%에 가까운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측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이 향하는 방향만큼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해 보여요. 노 교수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직접 지적했던 아주 현실적인 고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과학이 실제 상용 기술이 되는 데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현재 메타물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준비는 물론 의료 영상 분야로의 확장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메타렌즈를 이용해 안과의 망막 촬영 성능을 높이거나 정밀한 MRI 장치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연구 등을 착실히 준비 중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 꿈꾸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숙제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장비 전문가들의 비정규직 문제나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인 장벽들을 기어코 넘어서야 하거든요. 이 험난한 고개를 잘 넘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5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한번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 가지 시각으로는 이건 학부 졸업만 9년 걸린 열등생이 세계적인 석학이 된 아주 전형적인 역전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황과 실패의 쓴맛을 본 한 개인이 오직 집념 하나로 일어서서 만들어낸 위대한 성공 서사인 셈이죠. 근데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노준석이라는 개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스코의 100억 연구비와 정부가 마련해준 세계 최고의 연구 장비, 그리고 삼성이 제공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모두 한데 모인 결과니까요. 한국이라는 생태계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아주 구조적이고 값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도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쩌면 아주 치열하고 위태로운 진행 중인 싸움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버드는 이미 실제 상용화에 들어갔고 중국은 무서운 자본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우리 내부의 구조적 약점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학을 9년이나 다녔던 남자가 구글의 35억 제안을 거절하고 포항의 실험실을 지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뚝심 있는 선택이 지금 이 순간 노벨재단의 초청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 그때 노 교수가 구글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네이처 논문 2편 동시 게재라는 기적도, 5,000원짜리 메타렌즈도, 그리고 한국 과학의 자부심도 모두 사라졌을 거예요. 적어도 그건 한국 과학이 아니라 미국 과학의 성과가 되었을 게 뻔한 일이죠. 메타물질이라는 꿈의 소재가 앞으로 바꿔놓을 세상은 비단 디스플레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투명 전투기나 지진의 진동을 막아주는 건물, 심지어 전기 없이도 시원한 냉방 필름까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이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이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구글의 35억 원이라는 거액으로도 결코 데려가지 못한 포항의 위대한 과학자 노준석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편은 여기까지예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글이 35억을 내밀었는데 그걸 차버린 한국인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4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에 한 한국인 과학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서로 다른 2편의 논문이 같은 발간호에 동시에 실린 건데요. 국내 연구자가 네이처 발간호의 교신 저자로 2편을 동시에 올린 건 한국 과학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해 노벨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노벨 심포지엄이라는 비공개 석학회의가 열리는데 올해 주제가 바로 이 사람의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한테 직접 발표 초청장이 날아온 거예요. 노벨 심포지엄이 뭐냐면요, 그냥 학술회의가 아닙니다. 전 세계 최고 석학들이 모여서 올해 가장 파급력 있는 연구가 뭐냐를 논하는 자리고 향후 노벨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하는 행사거든요.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는 건 학계가 이 사람의 연구를 노벨상급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 남자가 만든 렌즈는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두께 1.2mm. 이걸 스마트폰 화면에 스티커처럼 붙이기만 하면 안경 없이도 2D 화면이 3D 입체 영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렌즈 가격이 고작 5,000원도 안 해요. 7년 전에는 똑같은 렌즈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이 들었거든요. 500만 원짜리를 5,000원으로 만들었다는 건 실험실에서만 가능하던 기술이 이제 여러분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대체 이 어마어마한 남자는 누구이고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머리를 가진 천재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 학부를 졸업하는 데만 꼬박 9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린 인물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전공 공부보다는 게임에 푹 빠져 있기도 하고 술을 마시며 방황하기도 했으며 변리사 시험에도 도전해보고 심지어 프로게이머 구단 테스트까지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도전했던 모든 일에서 쓴맛을 보며 실패하고 말았고요. 그런 실패를 겪은 사람한테 구글이 무려 연봉 3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는데 이 남자가 그걸 아주 쿨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과연 경북 포항의 어느 대학교 실험실에서는 정확히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구글의 거액 제안도 노벨재단의 초청장도 다 마다하며 전 세계가 이 남자에게 주목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시계를 잠시 돌려 1990년대 어느 소년의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의 과거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죠. 서울의 어느 평범한 가정집에는 장난기 가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시 완전히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전설적인 일본 만화인 드래곤볼이었어요. 그 만화 속에 스카우터라는 아주 신기한 장비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한쪽 눈에 착용하면 렌즈 위에 상대방의 전투력 정보가 막 떠오르는 특수 안경인데 지금으로 치면 증강현실 글래스의 원조 같은 물건이죠. 이 아이는 매일 TV 앞에 앉아서 아주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꼭 저런 멋진 물건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꿈 많은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노준석 교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돼요. 수학이랑 과학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당연히 과학고등학교에 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과학고를 가는 게 정석적인 코스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친구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뜻밖에도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과였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으니 수학이랑 과학은 어차피 이미 잘하니까 외국어도 배워서 멋진 융합형 인재가 되겠다는 아주 당찬 생각이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는 나중에 정말 철없던 시절의 생각이었다고 웃으며 말하지만 이 선택 하나가 이후 그의 인생을 거의 10년 가까이 멀리 돌아가게 만든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요. 입학하자마자 아주 큰 벽에 부딪히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문과 공부만 했던 외고 출신이다 보니 기초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일이나 수희 같은 이과의 필수 과목들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은 전부 과학고를 나온 쟁쟁한 이과 엘리트들 뿐인 거예요. 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텨보려고 애썼겠지만 이미 벌어진 실력의 격차를 좁히기엔 너무 힘들었고 결국 점점 공부와 담을 쌓게 됩니다. 그 열정적이어야 할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매일 마시는 술과 중독성 강한 게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은 그야말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분이 방황하며 시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참 마음이 짠해지는 구석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 성적이 낮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멋진 법조인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거기서 자극을 받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변리사 시험 공부를 시작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고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잘하는 걸 찾아보기로 해요. 게임을 워낙 잘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프로게이머 구단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세계도 결국 이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실패로 끝이 나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반 회사에도 들어가서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본인의 적성과는 너무 맞지 않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세상이 마치 이 사람에게 모든 문을 꽉 잠가버린 것처럼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죠. 프로게이머 테스트까지 봤는데 안 됐다는 건 결국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 사람에게 너는 연구하는 길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이런저런 길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겨우 대학 학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007년의 일이었어요. 보통 4년이면 다 마치는 과정을 무려 9년이나 걸렸으니 주변에서 어떤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을지는 안 봐도 훤히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어느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방황하다 보니 세상에 정말 쉬운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다른 걸 도저히 잘할 자신이 없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연구자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이죠.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참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뛰어난 천재라서 과학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도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과학자가 된 셈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박함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연구 에너지가 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졸업 후 서둘러 미국 유학길에 올라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도 처음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는 깊은 회의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뉴스 기사 하나를 접하게 돼요. 전설 속의 투명 망토가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놀라운 외신 보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리포터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신비한 물건 맞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기술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린 시절 드래곤볼 스카우터를 꿈꾸던 소년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거죠.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요. 우리 자연계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성질을 인공적으로 가지게 만든 물질이에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투명한 컵에 물을 담고 빨대를 꽂으면 빨대가 툭 끊어지거나 꺾여 보이는 현상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건 바로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굴절 현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메타물질은 빛을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확 꺾어버리거나 아예 물체를 아주 매끄럽게 빙 돌아서 지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빛이 물체에 부딪히지 않고 그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며 뒤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눈에는 그 물체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원리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꿈꾸던 투명 망토의 핵심적인 과학 원리인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른 노준석은 곧장 이 연구를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던 UC 버클리의 장시환 교수를 무작정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 거였어요. 아무런 연줄도 없었고 당연히 미리 약속을 잡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당연히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장시환 교수가 좋아. 그러면 내가 내주는 이 시험들을 한번 풀어봐라고 몇 가지 까다로운 과제를 던져줬는데 노준석이 그걸 기가 막히게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꿈에 그리던 박사 과정에 당당히 합류하게 됩니다. 나중에 노 교수 본인이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더라고요. 무모하게 찾아온 학생을 처음에 거절하던 교수가 내준 몇 개 시험을 통과해 메타물질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시작점이었다라고요. 인생을 9년이나 방황하며 길을 잃었던 남자가 드디어 자신이 평생 걸어가야 할 진짜 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박사 과정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스승조차 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을 세상에 내놓게 돼요. 이제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UC 버클리 박사 과정에서 노준석이 가장 먼저 해낸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였던 장샹이 처음 만든 투명 망토는 아주 얇은 2차원 형태였고 그 크기도 겨우 0.1mm 수준으로 아주 작았거든요.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반드시 고성능 현미경을 동원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죠. 노준석은 이 기술을 한 단계 진화시켜서 3차원 입체 구조로 만들었고 크기도 가로 세로 1cm까지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성공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노 세계에서 크기를 10배, 100배 키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한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제자가 스승의 벽을 뛰어넘어 버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과를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연구 책임자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미국 학계 내에서도 아주 탄탄하고 화려한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 33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로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체 왜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화려한 서울이 아니라 경북 포항이라는 곳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노 교수의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좋은 기술이 서울에서만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메타물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국가와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포항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지역에도 훌륭한 인재가 모이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깊은 생각이었던 거죠.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포항을 선택한 그의 소신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선택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나중에 구글이 제시한 35억 원이라는 거금을 거절한 것과도 아주 밀접한 맥락이 있거든요. 포항의 둥지를 튼 이후 그의 연구 성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팀과 손을 잡고 금나노입자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를 네이처에 발표하는데 이게 무려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돼요. 네이처의 표지 모델이 된다는 건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꿈꿔보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과학자라면 정말 평생에 한 번 이름을 올리기도 어려운 그 자리에 한국인 과학자로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표지를 장식하며 세계를 뒤흔든 거죠.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함께 논문을 쓴 남기태 교수가 알고 보니 명덕 외고 시절의 직속 선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외고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세계 최고의 학술지 표지에 이름을 올린 건데 정말 멋진 인연 아닌가요? 이때부터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로부터 파격적인 러브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제안 중에서도 가장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파격적이었던 곳이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연봉만 무려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어요.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최상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며 필요한 연구 인력까지 통째로 채용해주겠다는 전무후무한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밀었으니 흔들릴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노준석 교수는 이 달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연구를 지속하기보다는 국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분야의 결실을 이루고 싶다는 게 그의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과 포항이라는 지역에 집착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양 건너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는 페데리코 카파소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메타렌즈의 설계와 이론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카파소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어 반도체 대기업과 손잡고 메타렌즈를 실제 제품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버드가 먼저 상용화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중국이 메타 물질에 국가 차원의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기 시작한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미국은 하버드가 스타트업으로 선제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자본으로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과 싱가포르 역시 클러스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대한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판에 한국의 노준석은 포항의 작은 실험실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연구 생태계에는 아주 뼈아픈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노 교수 본인이 직접 안타까워하며 지적했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보유한 장비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좋고 훌륭하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장비를 다루는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금방 떠나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정규직으로 젊었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일하니까 전문성이 엄청나거든요.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그 장비를 운용하는 손길이 자꾸 바뀌니 기술 축적이 제대로 안 되는 구멍이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과 시스템이 맞붙는 전쟁인데 우리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저히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메타렌즈의 제작 가격 문제였어요. 당시 메타렌즈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500만 원이나 했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좋아도 렌즈 하나에 500만 원이라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에 넣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노 교수 입장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느끼며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거대한 장벽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엄청난 가격의 벽을 깨부수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시기였던 거죠. 노 교수는 여기서 자신만의 독특한 돌파 전략을 아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하버드가 예리한 칼의 날 자체를 갈고 닦는 이론에 집중하고 있다면 자신은 그 칼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즉, 메타렌즈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로 한 겁니다. 포스코가 1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했고 2021년에는 삼성종합기술원의 초빙 교수로도 발탁되었습니다. 산업계가 그의 가능성을 보고 먼저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거죠. 학계의 성과를 실제 산업화의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든든한 징검다리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결과를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메타렌즈라는 이 꿈의 기술이 정말로 우리가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드디어 2026년 4월 22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가 모여들었어요. 노준석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브리핑 자리에 아주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노벨 심포지엄의 주제가 바로 메타물질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는 곧 전 세계 학계가 메타물질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에요. 이 한마디가 가진 엄청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가 그날 세상에 공개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 교수 연구팀은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적인 메타렌즈를 완성해냈는데요. 이 렌즈의 크기는 가로 세로 5cm로 지금껏 만들어진 메타렌즈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실 나노 기술에서 이 정도 크기를 구현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두께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얇은 고작 1.2mm 수준입니다. 이 얇은 렌즈를 삼성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직접 장착해 보았더니 정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전압을 주지 않으면 오목 렌즈처럼 작동해서 선명한 2D 화면을 보여주다가 전압을 가하는 순간 볼록 렌즈로 변하면서 화면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렌즈로 평면적인 화면과 생동감 넘치는 3D 영상을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낸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게다가 영상을 볼 수 있는 각도인 시야각이 무려 100도에 달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의 조잡한 3D 기술들은 시야각이 겨우 15도 내외라 화면 정중앙에 앉은 딱 한 사람만 입체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야각이 100도로 넓어지면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동시에 생생한 입체 영상을 즐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노 교수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불과 6에서 7년 전만 해도 메타렌즈 한 개를 제작하는데 500만 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제작 원가를 5,000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500만 원에서 단돈 5,000원으로 무려 제작비를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이 기술이 더 이상 실험실 안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액정 위에 이 얇은 렌즈를 스티커처럼 붙이기만 하면 거추장스러운 안경 없이도 3D 영상을 보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데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결정적인 인프라의 힘이 컸습니다. 연구팀이 사용한 ARF 리소그래피라는 장비는 불화 아르곤 가스를 활용해 나노 구조를 새기는 초정밀 장비인데요. 이 엄청난 장비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딱 2대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귀한 몸이에요. 그중 한 대를 다행히도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노 교수는 브리핑 도중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해준 첨단 장치와 정부의 든든한 인프라 지원 덕분에 연구를 끝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건 결코 한 사람의 천재적인 머리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포스코의 연구비가 한데 어우러진 결과죠. 결국 포스텍이라는 대학 시스템과 한국이라는 생태계 전체가 뒷받침하며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인 셈이에요. 같은 시기에 노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또 하나의 놀라운 연구를 네이처에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롤투롤 공정을 기반으로 한 메타렌즈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한 것인데요. 롤투롤이라는 건 마치 두루마리 필름을 풀면서 나노 구조를 쉼없이 찍어내는 혁신적인 방식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메타렌즈를 마치 신문 찍어내듯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성과 함께한 전환기술 논문, 그리고 성균관대와 협력한 대량 생산 공정 논문이 나란히 채택되었죠. 이 두 편의 논문이 지난 4월 30일자 네이처 발간호에 동시에 실리게 된 거예요. 국내 연구자가 네이처 지면에 교신 저자로 두 편을 동시에 올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찬란한 성과 위에 노벨 심포지엄 초청이라는 아주 화려한 왕관이 마지막으로 얹어지게 됩니다. 노벨재단이 올해의 핵심 주제로 메타물질을 선정했고 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노준석 교수에게 정식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대학 학부를 9년이나 다녔고 프로게이머 테스트에서도 떨어졌던 그 방황하던 청년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노벨재단의 공식 초청장을 들고 당당하게 스웨덴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노 교수는 평소 자신의 꿈에 대해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메타물질하면 바로 노준석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내가 개발한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요. 브리핑이 모두 끝나고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우리 연구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혁신을 위한 모든 기반이 이제는 완벽하게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노준석 교수의 메타렌즈는 포항의 작은 실험실에서 출발해 삼성의 기술력을 거쳐 네이처와 노벨의 문턱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 이대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 앞에 과연 어떤 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여전히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준석 교수는 현재 포스텍의 연산석 좌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에도 2년 연속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는 미국 응용물리학계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부편집장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학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메타물질을 자체적으로 연구해왔는데 이번 노 교수 팀과의 협력을 통해 그 활용 범위를 스마트폰과 태블릿까지 대폭 넓히고 있어요. 하버드 측의 스타트업이 센서 시장에 먼저 진출하긴 했지만 우리 노 교수팀은 2D와 3D를 넘나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대량 생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이른바 설계 분야의 강자인 하버드와 실제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포항, 이 두 거대한 축의 자존심을 건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거죠. 전 세계 시장조사 기관들은 메타물질 시장이 앞으로 매년 40%에 가까운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측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이 향하는 방향만큼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해 보여요. 노 교수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직접 지적했던 아주 현실적인 고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과학이 실제 상용 기술이 되는 데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현재 메타물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준비는 물론 의료 영상 분야로의 확장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메타렌즈를 이용해 안과의 망막 촬영 성능을 높이거나 정밀한 MRI 장치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연구 등을 착실히 준비 중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 꿈꾸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숙제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장비 전문가들의 비정규직 문제나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인 장벽들을 기어코 넘어서야 하거든요.
이 험난한 고개를 잘 넘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5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한번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 가지 시각으로는 이건 학부 졸업만 9년 걸린 열등생이 세계적인 석학이 된 아주 전형적인 역전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황과 실패의 쓴맛을 본 한 개인이 오직 집념 하나로 일어서서 만들어낸 위대한 성공 서사인 셈이죠. 근데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노준석이라는 개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스코의 100억 연구비와 정부가 마련해준 세계 최고의 연구 장비, 그리고 삼성이 제공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모두 한데 모인 결과니까요. 한국이라는 생태계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아주 구조적이고 값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도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쩌면 아주 치열하고 위태로운 진행 중인 싸움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버드는 이미 실제 상용화에 들어갔고 중국은 무서운 자본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우리 내부의 구조적 약점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학을 9년이나 다녔던 남자가 구글의 35억 제안을 거절하고 포항의 실험실을 지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뚝심 있는 선택이 지금 이 순간 노벨재단의 초청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 그때 노 교수가 구글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네이처 논문 2편 동시 게재라는 기적도, 5,000원짜리 메타렌즈도, 그리고 한국 과학의 자부심도 모두 사라졌을 거예요. 적어도 그건 한국 과학이 아니라 미국 과학의 성과가 되었을 게 뻔한 일이죠. 메타물질이라는 꿈의 소재가 앞으로 바꿔놓을 세상은 비단 디스플레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투명 전투기나 지진의 진동을 막아주는 건물, 심지어 전기 없이도 시원한 냉방 필름까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이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이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구글의 35억 원이라는 거액으로도 결코 데려가지 못한 포항의 위대한 과학자 노준석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편은 여기까지예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글이 35억을 내밀었는데 그걸 차버린 한국인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4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에 한 한국인 과학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서로 다른 2편의 논문이 같은 발간호에 동시에 실린 건데요. 국내 연구자가 네이처 발간호의 교신 저자로 2편을 동시에 올린 건 한국 과학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해 노벨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노벨 심포지엄이라는 비공개 석학회의가 열리는데 올해 주제가 바로 이 사람의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한테 직접 발표 초청장이 날아온 거예요. 노벨 심포지엄이 뭐냐면요, 그냥 학술회의가 아닙니다. 전 세계 최고 석학들이 모여서 올해 가장 파급력 있는 연구가 뭐냐를 논하는 자리고 향후 노벨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하는 행사거든요.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는 건 학계가 이 사람의 연구를 노벨상급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 남자가 만든 렌즈는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두께 1.2mm. 이걸 스마트폰 화면에 스티커처럼 붙이기만 하면 안경 없이도 2D 화면이 3D 입체 영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렌즈 가격이 고작 5,000원도 안 해요. 7년 전에는 똑같은 렌즈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이 들었거든요. 500만 원짜리를 5,000원으로 만들었다는 건 실험실에서만 가능하던 기술이 이제 여러분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대체 이 어마어마한 남자는 누구이고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머리를 가진 천재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 학부를 졸업하는 데만 꼬박 9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린 인물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전공 공부보다는 게임에 푹 빠져 있기도 하고 술을 마시며 방황하기도 했으며 변리사 시험에도 도전해보고 심지어 프로게이머 구단 테스트까지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도전했던 모든 일에서 쓴맛을 보며 실패하고 말았고요. 그런 실패를 겪은 사람한테 구글이 무려 연봉 3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는데 이 남자가 그걸 아주 쿨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과연 경북 포항의 어느 대학교 실험실에서는 정확히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구글의 거액 제안도 노벨재단의 초청장도 다 마다하며 전 세계가 이 남자에게 주목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시계를 잠시 돌려 1990년대 어느 소년의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의 과거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죠. 서울의 어느 평범한 가정집에는 장난기 가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시 완전히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전설적인 일본 만화인 드래곤볼이었어요. 그 만화 속에 스카우터라는 아주 신기한 장비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한쪽 눈에 착용하면 렌즈 위에 상대방의 전투력 정보가 막 떠오르는 특수 안경인데 지금으로 치면 증강현실 글래스의 원조 같은 물건이죠. 이 아이는 매일 TV 앞에 앉아서 아주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꼭 저런 멋진 물건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꿈 많은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노준석 교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돼요. 수학이랑 과학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당연히 과학고등학교에 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과학고를 가는 게 정석적인 코스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친구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뜻밖에도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과였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으니 수학이랑 과학은 어차피 이미 잘하니까 외국어도 배워서 멋진 융합형 인재가 되겠다는 아주 당찬 생각이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는 나중에 정말 철없던 시절의 생각이었다고 웃으며 말하지만 이 선택 하나가 이후 그의 인생을 거의 10년 가까이 멀리 돌아가게 만든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요. 입학하자마자 아주 큰 벽에 부딪히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문과 공부만 했던 외고 출신이다 보니 기초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일이나 수희 같은 이과의 필수 과목들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은 전부 과학고를 나온 쟁쟁한 이과 엘리트들 뿐인 거예요. 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텨보려고 애썼겠지만 이미 벌어진 실력의 격차를 좁히기엔 너무 힘들었고 결국 점점 공부와 담을 쌓게 됩니다. 그 열정적이어야 할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매일 마시는 술과 중독성 강한 게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은 그야말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분이 방황하며 시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참 마음이 짠해지는 구석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 성적이 낮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멋진 법조인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거기서 자극을 받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변리사 시험 공부를 시작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고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잘하는 걸 찾아보기로 해요. 게임을 워낙 잘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프로게이머 구단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세계도 결국 이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실패로 끝이 나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반 회사에도 들어가서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본인의 적성과는 너무 맞지 않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세상이 마치 이 사람에게 모든 문을 꽉 잠가버린 것처럼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죠. 프로게이머 테스트까지 봤는데 안 됐다는 건 결국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 사람에게 너는 연구하는 길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이런저런 길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겨우 대학 학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007년의 일이었어요. 보통 4년이면 다 마치는 과정을 무려 9년이나 걸렸으니 주변에서 어떤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을지는 안 봐도 훤히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어느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방황하다 보니 세상에 정말 쉬운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다른 걸 도저히 잘할 자신이 없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연구자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이죠.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참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뛰어난 천재라서 과학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도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과학자가 된 셈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박함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연구 에너지가 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졸업 후 서둘러 미국 유학길에 올라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도 처음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는 깊은 회의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뉴스 기사 하나를 접하게 돼요. 전설 속의 투명 망토가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놀라운 외신 보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리포터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신비한 물건 맞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기술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린 시절 드래곤볼 스카우터를 꿈꾸던 소년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거죠.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요. 우리 자연계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성질을 인공적으로 가지게 만든 물질이에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투명한 컵에 물을 담고 빨대를 꽂으면 빨대가 툭 끊어지거나 꺾여 보이는 현상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건 바로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굴절 현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메타물질은 빛을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확 꺾어버리거나 아예 물체를 아주 매끄럽게 빙 돌아서 지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빛이 물체에 부딪히지 않고 그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며 뒤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눈에는 그 물체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원리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꿈꾸던 투명 망토의 핵심적인 과학 원리인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른 노준석은 곧장 이 연구를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던 UC 버클리의 장샹 교수를 무작정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 거였어요. 아무런 연줄도 없었고 당연히 미리 약속을 잡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당연히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장샹 교수가 좋아. 그러면 내가 내주는 이 시험들을 한번 풀어봐라고 몇 가지 까다로운 과제를 던져줬는데 노준석이 그걸 기가 막히게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꿈에 그리던 박사 과정에 당당히 합류하게 됩니다. 나중에 노 교수 본인이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더라고요. 무모하게 찾아온 학생을 처음에 거절하던 교수가 내준 몇 개 시험을 통과해 메타물질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시작점이었다라고요. 인생을 9년이나 방황하며 길을 잃었던 남자가 드디어 자신이 평생 걸어가야 할 진짜 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박사 과정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스승조차 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을 세상에 내놓게 돼요. 이제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UC 버클리 박사 과정에서 노준석이 가장 먼저 해낸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였던 장샹이 처음 만든 투명 망토는 아주 얇은 2차원 형태였고 그 크기도 겨우 0.1mm 수준으로 아주 작았거든요.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반드시 고성능 현미경을 동원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죠. 노준석은 이 기술을 한 단계 진화시켜서 3차원 입체 구조로 만들었고 크기도 가로 세로 1cm까지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성공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노세계에서 크기를 10배, 100배 키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한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제자가 스승의 벽을 뛰어넘어 버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과를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연구 책임자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미국 학계 내에서도 아주 탄탄하고 화려한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 33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로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체 왜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화려한 서울이 아니라 경북 포항이라는 곳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노 교수의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좋은 기술이 서울에서만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메타물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국가와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포항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지역에도 훌륭한 인재가 모이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깊은 생각이었던 거죠.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포항을 선택한 그의 소신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선택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나중에 구글이 제시한 35억 원이라는 거금을 거절한 것과도 아주 밀접한 맥락이 있거든요. 포항에 둥지를 튼 이후 그의 연구 성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팀과 손을 잡고 금나노입자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를 네이처에 발표하는데 이게 무려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돼요. 네이처의 표지 모델이 된다는 건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꿈꿔보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과학자라면 정말 평생에 한 번 이름을 올리기도 어려운 그 자리에 한국인 과학자로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표지를 장식하며 세계를 뒤흔든 거죠.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함께 논문을 쓴 남기태 교수가 알고 보니 명덕 외고 시절에 직속 선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외고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세계 최고의 학술지 표지에 이름을 올린 건데 정말 멋진 인연 아닌가요? 이때부터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로부터 파격적인 러브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제안 중에서도 가장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파격적이었던 곳이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연봉만 무려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어요.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최상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며 필요한 연구 인력까지 통째로 채용해주겠다는 전무후무한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밀었으니 흔들릴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노준석 교수는 이 달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연구를 지속하기보다는 국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분야의 결실을 이루고 싶다는 게 그의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과 포항이라는 지역에 집착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양 건너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는 페데리코 카파소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메타렌즈의 설계와 이론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카파소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어 반도체 대기업과 손잡고 메타렌즈를 실제 제품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버드가 먼저 상용화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중국이 메타물질의 국가 차원의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기 시작한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미국은 하버드가 스타트업으로 선제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자본으로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과 싱가포르 역시 클러스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대한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판에 한국의 노준석은 포항의 작은 실험실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연구 생태계에는 아주 뼈아픈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노 교수 본인이 직접 안타까워하며 지적했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보유한 장비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좋고 훌륭하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장비를 다루는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금방 떠나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정규직으로 젊었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일하니까 전문성이 엄청나거든요.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그 장비를 운용하는 손길이 자꾸 바뀌니 기술 축적이 제대로 안 되는 구멍이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과 시스템이 맞붙는 전쟁인데 우리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저히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메타렌즈의 제작 가격 문제였어요. 당시 메타렌즈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500만 원이나 했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좋아도 렌즈 하나에 500만 원이라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에 넣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노 교수 입장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느끼며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거대한 장벽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엄청난 가격의 벽을 깨부수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시기였던 거죠. 노 교수는 여기서 자신만의 독특한 돌파 전략을 아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하버드가 예리한 칼의 날 자체를 갈고 닦는 이론에 집중하고 있다면 자신은 그 칼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즉, 메타렌즈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로 한 겁니다. 포스코가 1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했고 2021년에는 삼성종합기술원의 초빙 교수로도 발탁되었습니다. 산업계가 그의 가능성을 보고 먼저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거죠. 학계의 성과를 실제 산업화의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든든한 징검다리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결과를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메타렌즈라는 이 꿈의 기술이 정말로 우리가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드디어 2026년 4월 22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가 모여들었어요. 노준석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브리핑 자리에 아주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노벨 심포지엄의 주제가 바로 메타물질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는 곧 전 세계 학계가 메타물질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에요. 이 한마디가 가진 엄청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가 그날 세상에 공개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 교수 연구팀은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적인 메타렌즈를 완성해냈는데요. 이 렌즈의 크기는 가로 세로 5cm로 지금껏 만들어진 메타렌즈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실 나노 기술에서 이 정도 크기를 구현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두께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얇은 고작 1.2mm 수준입니다. 이 얇은 렌즈를 삼성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직접 장착해 보았더니 정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전압을 주지 않으면 오목 렌즈처럼 작동해서 선명한 2D 화면을 보여주다가 전압을 가하는 순간 볼록 렌즈로 변하면서
화면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렌즈로 평면적인 화면과 생동감 넘치는 3D 영상을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낸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게다가 영상을 볼 수 있는 각도인 시야각이 무려 100도에 달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의 조잡한 3D 기술들은 시야각이 겨우 15도 내외라 화면 정중앙에 앉은 딱 한 사람만 입체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야각이 100도로 넓어지면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동시에 생생한 입체 영상을 즐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노 교수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불과 6에서 7년 전만 해도 메타렌즈 한 개를 제작하는데 500만 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제작 원가를 5천 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500만 원에서 단돈 5천 원으로 무려 제작비를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이 기술이 더 이상 실험실 안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액정 위에 이 얇은 렌즈를 스티커처럼 붙이기만 하면 거추장스러운 안경 없이도 3D 영상을 보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데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결정적인 인프라의 힘이 컸습니다. 연구팀이 사용한 ARF 리소그래피라는 장비는 불화 아르곤 가스를 활용해 나노 구조를 새기는 초정밀 장비인데요. 이 엄청난 장비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딱 2대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귀한 몸이에요. 그중 한 대를 다행히도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노 교수는 브리핑 도중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해준 첨단 장치와 정부의 든든한 인프라 지원 덕분에 연구를 끝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라고 말이죠. 이건 결코 한 사람의 천재적인 머리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포스코의 연구비가 한데 어우러진 결과죠. 결국 포스텍이라는 대학 시스템과 한국이라는 생태계 전체가 뒷받침하며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인 셈이에요. 같은 시기에 노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또 하나의 놀라운 연구를 네이처에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롤투롤 공정을 기반으로 한 메타렌즈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한 것인데요. 롤투롤이라는 건 마치 두루마리 필름을 풀면서 나노 구조를 쉼없이 찍어내는 혁신적인 방식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메타렌즈를 마치 신문 찍어내듯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성과 함께한 전환기술 논문, 그리고 성균관대와 협력한 대량 생산 공정 논문이 나란히 채택되었죠. 이 두 편의 논문이 지난 4월 30일자 네이처 발간호에 동시에 실리게 된 거예요. 국내 연구자가 네이처 지면에 교신 저자로 두 편을 동시에 올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찬란한 성과 위에 노벨 심포지엄 초청이라는 아주 화려한 왕관이 마지막으로 얹어지게 됩니다. 노벨재단이 올해의 핵심 주제로 메타물질을 선정했고 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노준석 교수에게 정식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대학 학부를 9년이나 다녔고 프로게이머 테스트에서도 떨어졌던 그 방황하던 청년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노벨재단의 공식 초청장을 들고 당당하게 스웨덴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노 교수는 평소 자신의 꿈에 대해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메타물질하면 바로 노준석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내가 개발한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요. 브리핑이 모두 끝나고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우리 연구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혁신을 위한 모든 기반이 이제는 완벽하게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노준석 교수의 메타렌즈는 포항의 작은 실험실에서 출발해 삼성의 기술력을 거쳐 네이처와 노벨의 문턱까지